한국의 대기업들이 특히 재벌이라고 하는 창업적 가문의 3세, 4세가 경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 온갖 계열사들이 다 상장돼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뒤통수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LG그룹이 제일 먼저 그걸 시작했거든요. LG그룹의 역사가 주주 뒤통수 치는 역사예요. 대기업인 LG그룹이 한국의 리더그룹인 LG그룹이 시작하니까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은 주주들이 감시하고 이런 식으로 목소리 내가지고는 안 되는 수준이 이르렀어요. 이제는 법으로 막아야 돼요. 이거는.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부터는 그럼 한국 시장 전체의 밸류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질문 드려보겠는데, 그러니까 전 정권이죠. 밸류업 작년에 막 이게 말이 많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가 좀 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기업 가치,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밸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정부가 이제 시행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이사의 의무와도 관련이 있는데 하나는 KPI를 주주 이익과 연동시킬 것, 일치시킬 것. 그 경영진들이 주주이익이 좋아지면은 나도 성과를 받고, 그렇죠. 주주이익이 나빠지면 나도 성과가 나빠지는 구조로 KPI를 설정해야 돼요. 그게 할인율이라고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하는 주주 요구 수익률, 그다음에 ROE, 그리고 주주 총 환원율, 영업이익률, 주가 이런 것들과 경영진의 보상이 연동이 돼 있어야 한다. 아하. 일단 이 부분이 KPI 이게 이제 작년에 정부가 추진했던 KPI의 내용입니다. 어허.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을 보면은 ROE, COE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영진의 보상은 뭐 이렇게 연동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아까 KTNG는 영업과 주가의 경영진의 보상이 아직도 연동이 안 돼 있어요. 매출에 주로 연동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걸 아직도 적극적으로 따르는 기업이 많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 네. 사실은 이것만큼 또는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밸류 다운을 차단하는 거예요. 아하. 밸류 다운은 회사의 곳간에서 돈을 빼먹는 거예요. 아. 주주의 지분을 빼먹든지 아니면 회사의 현금을 빼먹든지 그렇죠, 그렇죠. 회사의 현금 또는 회사의 지분이 주주 가치잖아요.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빼돌리는 것을 차단하는 것, 밸류 다운을 차단하는 것이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뭐 그런 경진이 뭐 많지 않겠지만 경영진 봤을 때 내가 지배주주가 경영진이 봤을 때 회사 돈을 빼돌려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빼돌릴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면 주주가 그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없다면 그럼 빼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내가 빼돌릴 수 있는 돈이 이익이 1조 정도 돼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밸류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가 올리고 뭐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열심히 해외 진출하고 막 출장 다니고 해가지고 기진맥진하게 해서 내가 아무리 해봐야 영업이익이 한 30% 못 늘어날 것 같은데 30% 늘어나도 내가 얻는 게 뭐 한 5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주주 뒤통수 때려가지고 1조 뺄 수 있는데 미친 듯이 일해가 몸 가루가 되어서 일을 해도 300억밖에 못 번다. 그러면 그 경영진이 실제로는 돈 빼먹을 생각을 안 하더라도 마켓은 빼먹는 1조가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밸류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디스카운트 되는 거거든요. 그 기업의 경영진이 절대로 주주 뒤통수 치지 않는다는 것이 특별히 개런티 되지 않는다면 그냥 한국 시장 코스피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디스카운트 되는 거예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특히 이제 재벌이라고 하는 창업적 가문의 3세, 4세가 경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 사업회사도 뭐 온갖 계열사들이 다 상장돼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뒤통수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재용 회장 2심에서도 사실 무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외국인들 봤을 때는 한국은 대주주가 주주 뒤통수 치고 얼마든지 돈 빼먹을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은 높은 밸류를 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밸류를 빼먹으면서 다운되는 이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면은 더 중요한 문제가
회사에 사실은 가장 유능하고 그 회사에 있는 인재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정직한 인재가 경영진에 등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빼먹을 수 있는 구조가 허용이 되면은 누가 올라오고 있어? 누가 그 지배주주가 봤을 때 누구를 자기 곁에 두고 싶겠어요? 누가 그 가신으로 경영자에게 올리고 싶겠어요? 잘 빼먹는 사람이죠. 주주 뒤통수 쳐가지고 잘 빼먹는 사람을 자기 근처에 자기의 직은 거리에 두고 싶을 거 아니에요. 경영진으로.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똑똑한 그런 통찰을 가지고 성장을 해서 주가를 올리고 이렇게 상생한 주주와 상생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가 아니라 네. 주주 뒤통수 치고 뗐다 붙였다 하면서 그 소위 오너라고 하는 지배주주에게 과외로 호주머니 따로 호주머니를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등용이 되는 거예요. 거버넌스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 수없이 많은 논문에도 다 나와 있는 거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업의 거버넌스가 주주 이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냥 그 회사는 안 봐요. 그냥 뭐 주가 아무리 오르든지 안 봅니다. 밸류업의 핵심은 밸류 다운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을 빼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렇죠. 것이야말로 밸류업의 시작이다. 핵심이다. 근데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그런 눈 없는지를 보게 만들고 그런 애들한테 보상이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게 사실 이제 좋은 거버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 거고요.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밸류업을 잘한다, 거버넌스 좋다 하는 회사가 있다면 어디? 뭐 모두 아시다시피 메리츠 금융지주예요. 메리츠 금융지주. 네, 메리츠 금융지주는 조정호 회장님이 일단 소유와 경영을 분리를 했죠. 네. 그래서 김용범 부회장님이 전권을 갖고 계시고 조정호 회장님이 경영 일체 개입을 안 하세요. 네. 거기에는 VIP 자산 운용이 오랜 동안 조정호 회장님과 김용범 부회장님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기업 거버넌스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하셨고 그걸 조정호 회장님이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분리를 했고 2021년도에 상장돼 있던 자회사를 다 자진 상폐시켰거든요. 그리고 주주 환원율을 거의 50% 이상, 70%까지 계속 올리고 내재 가치를 계산해서 내재 가치 대비 30% 이상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되면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적절하게 섞어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니까 다른 증권사들은 뭐 P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공격적으로 영업을 못 하고 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증권 부문과 보험 부문이 균형을 이루면서 금리가 오르면은 증권은 PF 리스크 때문에 좀 나빠지고 보험은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가 따로 상장됐을 때는 그 두 가지 회사를 메리츠 금융지주를 위해서 원활하게 이걸 잘 조합을 하기 어려운데 그냥 둘 다 상장 100% 자회사로 만들으니까 메리츠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그냥 두 회사 모두 금리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그걸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화재 보험사와 증권사 모두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금리 매크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구조를 그렇게 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버넌스가 올바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다른 동종의 보험사와 증권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2021년도에 자회사를 상장 폐지시키고 영업이익이 폭증했어요. 폭증. 거의 뭐 2배 이상 뛰었어요. 이거는 그냥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다 그냥 내수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내수 기업이지만 기업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선진화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또 새로운 경쟁력이 생기고 국내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완전히 모범적인 그런 선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니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장사를 잘해야 되고 비용 관리 잘해야 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가 그냥 거버넌스 하나만 바꿨는데 이렇게 됐어요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메리츠 금융에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지점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냥 최저식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최저식을 받고 그냥 모든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개인이 그렇죠. 반반씩 그렇죠. 받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메리츠 금융에서 다니는 증권에 다니는 직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내 거니까. 그럼요. 근데 그 내 거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또 시너지가 나는 거고 그렇죠. 선수들만 모이고 그렇죠. 유능한 사람이 당연히 그쪽으로 되고. 모이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여기 안 오면 이상한 거고 그렇죠. 그냥 유능하다면 당연히 거기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잘 굴러가는 그렇죠. 정말 기업의 경쟁력을 올리고 잘 되기를 롱텀리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정말 올리고 싶으면은 기업 거버넌스부터 올바르게 확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을 메리츠 금융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최근에 보면은 상법 개정,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경영진이 주주 뒤통수 때리고 배신하고 딴 주머니 차고 주주 이익을 착취하고 빼돌리는 짓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은 뭐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유럽은 입법에 이사 주주 충실 의무가 입법돼 있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독일법을 개수한 일본법을 베껴 가지고 만들었고 이제 그 뒤로는 미국법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주주 뒤통수 치는 짓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매주 벌어집니다. 매주. 이번 주에도 티웨이 항공이 지금 시총이 지금 지배주주 주식을 인수하셨거든요. 네. 인수했는데 그 지배주주 주식의 시가는 한 350억 정도 돼요. 네. 그걸 2,200억에 인수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유통주와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의 10배 가까이 돼요. 10배 가까이. 아니 350억짜리를 2,200억에 인수했어요. 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어요. 일단 유럽은 의무 공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배 주식을 양수도 할 때는 같은 가격으로 나머지 모든 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인수자가 다 인수해야 돼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배주주가 자기 주식을 뭐 높게 팔려면은 다 100%다 사야 돼요 그냥. 그래서 미국은 다 그냥 100%다 삽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뭐 이것도 30%도 아니고 10배 가까이 매주 벌어집니다. 매주 주주 이익을 뒤통수 치고 이런 주주 가치를 파괴하는 거래들이 매주 일어나고 있어요. 매주.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접어두고.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옆에서 했는데 그렇죠. 야, 뭐 혼도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야, 계속 가자. 이런 게 아닐까. 이게 관습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좀 들어요. 영역적으로 보면은 IMF 전에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의 떼다 붙였다 하고 뭐 자본 거래를 통해 가지고 M&A 하면서 주주 뒤통수 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IMF 이후에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를 인정하고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를 20%만 그쵸. 받으면은 지주회사의 그 감세 혜택을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야 이거 떼다 붙였다 하니까 이거 주주 이걸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주주 그 지분율을 빼뜨릴 수 있겠네 하는 구조가 나오고 LG그룹이 제일 먼저 그걸 시작했거든요. LG그룹의 역사가 그냥 주주 뒤통수 치는 역사예요. 계속 지금까지. 네. LG그룹의 흑역사가 제가 뭐 별로 이렇게 센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뭐 네.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 뒤로 대기업인 LG그룹이 한국의 리더그룹인 LG그룹이 시작하니까 이제 다 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다. 예, 해도 돼. 하림그룹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하림그룹이 진짜 10년 동안 떼다 붙였다 하면서 네. 공정거래위와 10년 동안 소송하고 싸우면서 그런 식으로 주주 이익을 뭐 파괴하면서 그 최대주주, 지배주주의 지배구조를 완성한 흑역사가 또 이런 있는 거고 수없이 많은 기업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안 하면 바보 이렇게 되는 구조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한국은 주주들이 감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 내가지고는 안 되는 수준이 이르렀어요. 이제는 법으로 막아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유럽식으로 막든지 미국식으로 막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유럽은 각각의 어떤 패턴들이나 방식에 일일이 사전적으로 그걸 통제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뭐 M&A 할 때는 뭐 의무 공개 메시제도라든지 등등 자사주는 무조건 소각해라든지 또는 유상증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받아라든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전 통제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사회의 자본거래에 관한 권한이 미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건 네. 법조인들만 아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사회의 이사회의
자본 거래 유상증자, 자본 거래. 자사주 매입 처분, 그다음에 M&A 이런 자본 거래에 관한 이사회 권한에 크게 글로벌리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주주총회가 헤게모니를 가진 유형이 있고 그게 유럽이에요. 이사회가 헤게모니를 가진 유형이 이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으로 돼 있어요. 자본 거래를 이사회가 전권을 갖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할 때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아하. 이사회가 마음대로 하고 네. 처분할 때도 이사회가 마음대로 해요. 아하. 유상증자에도 중요하네요. 주주총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아. 이런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 제도가 이제 감사위원회로 흡수되고 있고 감독 기구가 유럽은 감사와 이사회가 분리돼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감사가 국가기관에서 파견하는 그런 이제 독립된 감독 기구가 있었는데 미국은 이사회가 일원적으로 경영진을 감시하는 구조거든요. 한국은 원래 감사 제도가 있었다가 감사위원회로 바꾸고 있어요. 이사회가 일원적으로 그래서 일원적인 이사회 구조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의 자본거래에 관한 이사회의 거버넌스 구조는 미국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사회 구조가 권한이 이렇게 돼 있으니 미국의 사후 통제 장치인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해야 되겠다고 아하. 나서시는 거예요. 유럽식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사회 권한 자체를 유럽식으로 일일이 다 통제를 해서 주주총회가 자본거래 헤게모니를 가지도록 상법의 근본적인 레짐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게 더 어려워요. 이미 한국의 이사회의 거버넌스가 미국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식 사후 통제 장치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사 주주 충실 의무가 중요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네요. 이거를 그냥 대충 유럽식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려면은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자본 거래에 관한 권한이 주주총회를 이관해야 돼요. 이거는 더 힘듭니다. 그거는 네.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유럽 이거는 같은 지금 경우는 진행이 우리나라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됐고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도 통과됐고 이제 본회의만 상정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우원식 의장님이 어제가 원래는 본회의 상정을 해야 되는데 상정을 안 했어요. 직권으로. 의장은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 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계속 안 하면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권한을 넘은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게 될 텐데 결국은 저희는 한 번 정도, 그래서 다음 달에 아마 25일 정도, 26일 정도 본회의가 다시 열릴 것이고 그때 본회의에 상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통과되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통과는 되죠. 이미 민주당이 당론이고 다수당이니까. 다수당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되는데 국힘당은 아마 퇴장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퇴장하지 말고 뭐 반대를 하더라도 해야 되고 이제 만약 국힘당이 뭐 퇴장을 한다든지 계속 반대를 하면 저상목 권한 대행이 이걸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복현 원장님이라든지 금융위원장님도 다 동의하셨던 문제고 한동훈 당대표도 당대표 하실 때 네. 동의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힘당이 먼저 밸류 프로그램 하면서 소액주주 보호, 이사주주 충실 의무 도입, 취지 공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금 와서 그걸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신다면은 결국 이제 대선 공약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후보로 나온다면 대선 공약으로 그걸 내세우게 될 텐데 그러면은 소액 주주들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서 이거 상법 개정하자라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게 이제 주주의 입장에는 근데 이사 주주 충실 의무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의 인재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잠비아에 그 프로젝트 하면서 잠비아에 있는 장관하고도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잠비아에 투자했던 뉴욕의 헤지펀드 매니저하고도 한번 얘기를 봤었는데 자기가 잠비아도 투자해보고 뭐 필리핀도 투자해보고 전 세계 다 투자해봤는데 심플하다는 거예요. 회사가 어느 회사가 잘 되느냐는 그냥 그 기업에서 그 조직에서 가장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 보스가 되면 CEO가 되면은 그냥 그 회사는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잠비아에 있는 인재들과 네. 뉴욕에 있는 인재가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겠냐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필리핀과 한국의 인재가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겠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거버넌스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 어떤 조직, 어떤 기업에서는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고 어떤 나라, 어떤 조직, 어떤 기업에서는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가 등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용되는 그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충실 의무가 주주 이익을 빼돌리면서 그 자체로 빼돌린 만큼 주주 가치가 파괴될 거 아닙니까? 이건 단기적인 문제고 그걸 훨씬 넘어서는 문제가 그 기업과 우리나라에서 국가 거버넌스도 마찬가지고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가 등용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가 되고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에서 어떤 조직에서 유능하지 않고 사악한 인간이 권력을 쥔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조직과 그러니까요. 국가는. 그냥 심플해요. 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주주 이익을 빼돌릴 수 있고 주주 뒤통수 치는 것이 허용된다면 누가 그 중역에 등용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등용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 더 쉬우니까. 그치. 그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몸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배주주가 뒤통수 쳐가지고 빼돌릴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을 자기 가시는 두지 누가 정직하고 유능하고 입 바른 소리하고 그쵸. 그런 사람을 누가 올리겠어요? 김용범 부회장님 같은 그런 분을 누가 등용을 시키겠냐고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는 거예요. 훨씬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쉬운 길이 아니고 좀 어려운 길이더라도 옳은 길이어야지 멀리 가고 그렇습니다. 바로 가는 거죠. 그거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다 망하는 결국은 다 길이죠. 망하는 길인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코스피 그리고 뭐 코스닥 여러 가지로 국내 시장이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고 올해는 좀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이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이고 김규식 대표님의 이제 할 말하는 주주들라는 이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소설책을 보듯이 이렇게 쭉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